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즐기면서 하자. 네,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넣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 근데 이 돈은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돈은 넣어놓으면 흔히 말하는 존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는데 과도한 돈을 넣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쫓기게 돼요. 특히 우리가 비투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비투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빚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 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내가 웬만큼 적자를 내려가더라도 3년쯤 지나면 한 번은 원금을 회복할 기회가 통상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은 미국 주식처럼 정말 장투를 하면 크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손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의 힘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투를 하면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급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투자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만 그러나 이 확률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5대 5만 돼도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확률이 3대 7이라면 2대 8이라면 무리하게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비투는 좀 피하시라.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투자를 저는 좀 추천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진짜 좋은 원칙 갖고 계십니다. 주식은 항상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당연히 여윳돈으로 해야 되죠. 시간을 먹고 자산이라는 게 다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건데 우리가 여윳돈이 없으면 당연히 급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빨리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비투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투자는 진짜 여윳돈이 많습니다. 비투로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빚이 빚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네, 다시 또 경제 이야기 또 해볼까 해요. 한국 수출이 아까 중국 이야기의 의존도가 크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항상 쉬운 일이 없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참 대응을 잘했죠. 2000년 초반에도 우리가 앞으로 먹을 게 없다라고 우리가 고민했었고요. 그 전에 1990년대도 그랬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자재도 없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하나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뭐 내수 시장도 없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겐 컨텐츠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 우리가 또 지금까지 싸워서 많이 일구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딱 선진국들이 하던 겁니다. 가까이는 일본이 하던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강점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말은 우리를 따라오는 국가들,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대만 상당히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이미 또 넘어섰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저희가 출장을 가보면 꼭 그 나라 국가들의 그 경제학자들이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느냐. 그 말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뭐 대만과 일본과 이런 지금 현재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죠. 계속 어려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방법은 뭐냐? 뭐 열심히 투자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제가 이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체질을 상당히 잘 해왔다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 네이버 갖고 계시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번 상위 10개의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요 산업에 우리가 꼭 한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2차 전지에도 2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IT 2개 들어가 있고 희한합니다. 자동차 2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총을 보면 은행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때 당시 국민주라 불렸던 이제 공기업에서 전환했던 한전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상위 10개의 기업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전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이게 인수합병이 막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기업들만 그 종목들에 예를 들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는 하나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되고 있고 조선도 한두 개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이제 현대 기아 이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비스까지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들로 돼버렸는데 지금 종목으로 딱 보면 정말 희한하게 딱 두 개 또는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가고 나갑니다만 그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10개를 보면 약간 흐뭇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순간적으로 뭐 이른바 박살이 났는데 자동차가 또 역대 최고로 지금 수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한국 경제가 아직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 뭐 정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철강이 어렵지만 또 이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다행히 시총 상위 10개를 보니까 한국은 그나마 아직은 몰빵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더라. 심지어 지금은 또 최근에 또 바이오가 약간 약세입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한 몇 년 전에 또 바이오 열풍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바로 또 바이오가 뜨고 IT가 뜨고 지금은 IT 코로나가 약간 숨죽인 상황에 2차 전지 또 이런 애들이 자동차가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다. 저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율이 진짜 높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못해도 한 40%, 50%,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70%도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대세가 지금 2차 전지가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2위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외국인 자본율이 10% 안팎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그 양극재 3대장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자본율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내 자본 안에서만 돈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자본들이 네. 더 들어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나라 정도의 기업과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면 사실 외국인 돈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역시 남북 분단 사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리스크인데 우리야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그러나 보다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리안 리스크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은 많이 이제 IMF 이후에 오픈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외국인이 볼 때는 여전히 또 규제들이 또 많은 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자본 시장이 오픈돼 있는 그 국가들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자금이 좀 적게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자금이 이제 뭐 그렇다면 뭐 많이 들어오면 이제 좋은 것이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외국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많이 유출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일단은 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MSC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좀 더 글로벌리하게 나가려고 많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좀 더 오픈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또 많이 해소하려고 하면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 중심지, 한국이 금융 중심지로 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 뭐 적대적인 M&A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마냥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독일 증시가 크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금융을 이렇게 많이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는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얼마나 더 국제화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외국 자본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몰라서 많은 학습 비용을 지금 냈잖아요. 수법들도 정말 다양하고 이런데 우리도 점차 경제 체력을 키워놔야 이걸 또 우리도 좀 자신 있게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온 돈들이 적고 국민연금이 줘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사놨던 많은 주식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대체할 자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외부 자본들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와 주식의 흐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많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다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왜냐면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린다.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뭐 올라가면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게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투자가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고 밑줄짝 이렇게 되지만,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또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있고요. 그게 왜냐면 금리라는 게 하나의 영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통화정책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말하면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 그런데 통화만 달라졌을 때 얘기입니다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은 기업 실적이죠.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금리라는 것도 오르내릴 때 오히려 수요가 많을 때 금리도 오를 수 있죠. 투자가 막 많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금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금리라면 건강한 금리죠.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당연히 오릅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근데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립니다. 살리려고. 이때는 주식도 내리겠죠. 와, 경기가 얼마나 나쁘길래 금리를 내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의 어떤 이런 그 통상적인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경제적인 요소, 금리는 왜 올렸을까, 왜 내렸을까,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투자 때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금리 이야기 여쭤봤었는데, 그 주식,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리가 올리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금리라는 게 이번에 그 주식이 떨어진 거는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지금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돈이 역대 최대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 실적이 중요하지가 않죠. 이거 글자가 이제 돈놀이 장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갔을 때, 예를 들면 물을 한 잔 마실 때랑 물을 1000리터를 마실 때랑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또 정상적인 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는 숱하게 벌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은행 이자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문 참 길다. 개인 투자자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그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 투자를 하지 않고는 현대사회를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일정 부분
투자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현 상황에 어쨌든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전설적인 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봐도 1년에 뭐 몇천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보면 20-30%씩 꾸준하게 몇십 년 투자 수익을 남기다 보니까 전설적인 수익률이 남기게 되는데 이게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들었을 때 한 20% 10%를 먹으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노리는 게 100% 1000%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탐욕들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투자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완전 등한시해서는 아닌 지금 사회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마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죠. 이미 왔죠. 이미 왔죠. 네. 물가 상승, 우리의 월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 그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완전 초장기 투자, 그냥 네. 뭐 경제 지표 상관없이 그냥 모으세요. 끊임없이 모으세요. 월 적립 정액식으로 모으시면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단타가 그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경제 하락을 예측한다면 주식을 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죠. 일단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반도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 와중에 특정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뭐 인간사가 다 비슷합니다만 주식시장도 완벽하게 어떤 정보에 우리가 전달받는 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평등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게 그게 주식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패를 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라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배경 자체가 주식 개인 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된 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식시장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하다못해 MTS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학습 비용 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가 뭔지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 종목 좋아하면 사는 거죠. 저 종목 좋아하면 사고 이게 들어왔다가 하니까 뭐 종고 없이 들어왔는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짜장면집을 하나 열더라도 기술을 배우고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돈을 태우는 작업인데 우리가 정말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의 지금 교육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처음 이런 분들 기억 많을걸요. 주식 사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궁금해하면서 딱 샀을 때 사졌어 이러면서 막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걸 보고 돈 들어왔어 처음에 되게 놀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도 안 하고 들어오니 그런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근데 초기에는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대부분 다 상승장 때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안 들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하니까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보통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게 보통 오래 가지가 않죠. 주식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시점 가면 꺾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주식이 올라요. 재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튀었던 분들이 200만 원 튀고 300만 원 튀고 이게 더 있으면 더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비투까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할 때 못 빼죠. 만약 비투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는 상당히 많은 루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 얼마 안 튀어다가 돈이 되니까 점점 판돈이 커지는데 판돈이 정말 커지는 시점에 가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왜냐면 주식이 뭐라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보고 들어왔던 그런 또 경우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초기 투자자라면 돈 잃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돈으로 내가 들어와서 했다면 우리가 학습 비용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투자 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 너무 많은 돈을 태우고 들어와서 물릴 경우 그럼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또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정보력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우리 아무것도 잘 이 그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다음에 뭐 기관, 네. 외국인 기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식 투자를 얘기한 것도 이겁니다. 정보를 어차피 우리가 보는 정보는 가장 늦게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계속 그 대장주 같은 것들을 모아라. ETF 같은 것들. 네,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이 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식을 이제 자기가 종목을 살 거면 이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분들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더 잘하십니다. 네. 유튜브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 없이 투자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생각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 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거든요. 아까 2차 전지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도 생각하시고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의 움직임은 글로벌 움직임이거든요. 당장 IRA 법안 하더라도 여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어떤 지금 작전을 펴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IRA 법이 통과될 때도 우리 정부도 이게 이런 법이었어 할 정도로 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미국 하원을 통해서 상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도 항상은 우리가 뒤에 탈출구는 열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와, 작가님, 이제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주식,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또 패권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또 책 이야기를 한번 또 여쭤볼까 네. 해요. 오늘 사실 나오신 이유기도 하니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 근데 경제를 이제 OTT,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다고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OTT 많이 보시잖아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쿠팡 플레이, 뭐 왓챠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푸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뭐 영화 속 경제학이라든가 그 영화 그리고 뭐 문학 속 경제학 같은 그리고 문학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제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활동들의 연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OTT가 참 좋은 게 과거에 영화 속 경제학 같은 경우는 영화는 우리가 극장 가서 과거에 봤잖아요. 자막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고 끝이에요. 찾아보기 힘든데 그리고 또 그 원하는 영화를 그 타이밍에 상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OTT는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앉아서 선택해 볼 수 있고 궁금하면 다시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내 스케줄에 맞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올라 있는 뭐 많은 뭐 오리지널이라든가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그 책에서 분석하신 이제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정말 하나하나 정말 다 좋은 작품들이었는데 저는 역시 오징어 게임. 네,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징어 게임 보면 첫 경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람이 직접 죽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게임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게임을 포기해달라, 중단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강요는 안 하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간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서 256명이 죽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1억씩 적립이 됐다 이러면서 위에 보면 돼지 저금통을 딱 보여주죠. 투명한 돈이 막 떨어집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죠. 그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게임 포기하면 이 돈은 딱 1억 원씩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한테 분배가 되고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자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투자 부분에 봤었을 때도 정말 많이 적용되는 거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손실회피 성향이죠. 통장에 그 저금통에 돈이 보는 순간 내 돈처럼 보이는 거죠. 이 돈을 포기하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런 게 많잖아요.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잃지 않겠다, 나한테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난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돈을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겠을 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탐욕이라든가 욕심도 생기게 되는데, 인간 마음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든 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돈을 포기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또 자신들이 제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들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당장에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도나 시스템들이 아직도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죽으나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하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안 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으면 결국 사람들이 극단적인 투자에 몰립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 수가 없다면 방법은 하나죠. 투자 한 방에.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로또들이 많이 팔린다잖아요. 이게 아니면 가상통화 열풍이 부는 이유, 주식 투자 열풍이 부는 이유,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부는 이유, 이게 사회 부가 제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식 투자 욕심내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하더라도 이거 아니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고, 이거 아니면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다 하면 몰빵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 이 불평등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유는 되게 자명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지금 책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OTT를 보면 저는 그냥 단순 완전 100% 킬링타임,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같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상당히 이게 좀 센세이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OTT를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딱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네요. 어떤 그 의견이신지? 없습니다. 없으세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작품에는 경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최초로 펴냈던 그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상을 연구하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경제학 이르면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경제적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 대단히 경제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의 시간을 이 프로그램을 볼 건가 안 볼 건가를 자신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나한테 유용하다면 보시거든요.
유용하지 않다면 지금 바로 끌 겁니다. 나 경제적 판단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경제적 판단을 해요. 경제학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조선시대, 로마시대 때도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나의 경제적인 판단과 상대의 경제적인 판단이 다른 거죠. 여기서 충돌이 생기거든요.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 드라마죠. 영화 드라마를 보면 정말로 많은 갈등들이 나오는데 이 갈등이 벌어진 이유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주인공이 최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드라마는 경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경제사나 그리고 경제가 주제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 같은 거, 뭐 영화 작전이라든가 그리고 뭐 국가 부도의 날 같은 요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르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경제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드라마, 심지어 호러라든가 멜로도 보면 행동 경제학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일반 경제학으로도 우리가 뭐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분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경제적으로 분석하기가 좋아요.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작품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주인공들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자님이 왜 이 제목을 OTT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 하면 루즈하고 지루해서 안 보잖아요. 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우영우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들을 경제학이나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접목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OTT는 어떤 작품인가요? 혹시 이것도 전부 다 아닌가요?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하게 히트한 이유는 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더라. 미국도 영국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랬으니까 또 히트를 했겠죠. 그리고 저 또 하나를 꼽는다면 돈 룩업. 네. 혜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혜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치인과 그리고 뭐 사업가와 그리고 뭐 관료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뻔히 위기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파멸로 간다라는 건데 제가 책에서는 이걸 이제 회색 코뿔소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도 그런 게 많아요. 엄청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가 뻔히 보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굴러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예전에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하고 모아지던 게 지금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적 아니면 아군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드라마가 전 돈 룩업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책 이야기는 아니고 또 갑자기 궁금해서 사실 그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지금 한두 달 전에 미국 디폴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제일 부자인 나라인데 국가의 빚이 4경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또 가계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그 경제가 기본적으로 커지면 빚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이 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큼의 빚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빚이 안 늘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빚이 안 늘면 그게 긴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이 는다는 자체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부채랑 그리고 자본이 같이 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늘면 빚이 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을 때 빚이 10만 원이면 1억 원 갖고 있으면 빚이 100만 원인데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 100만 원이라 해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빚은 이 빚 자체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과 함께 나머지 자산들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 자산이 충분히 증가한다면 아까 전 세계 빚이 4경이랬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성장률 한 10% 정도 돼서 자산이 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를 봐도
전체 국가적인 빚도 늘고 있습니다만 GDP도 확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성장보다도 빠른 빚이 증가를 했었을 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력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이제 억지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빚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빚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거시경제로 보면 아까 말씀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빚을 누가 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면 이 세 주류, 그러니까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중에 어디선가 한 군데는 빚을 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국가 부채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데이터로 보면 한국 국가 부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 어디가 가장 크냐면 가계 부채가 가장 크죠.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GDP가 1,700조라면 1,700조에 GDP 100%면 1,700조의 빚이 있다거든요. 이게 우리는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은 이게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 1, 2거든요. 국가 부채는 우리가 GDP 대비 한 50%거든요. 그러면 1,700조 우리가 GDP라면 한 800조 정도가 국가 부채라는 뜻이가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딱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높아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로 가고 가계 부채는 한 80%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었을 때 어디가 위험하냐? 국가 부채는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정부가 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오면 가계는 답이 없어요. 은행에서 금리 올렸으니까 빨리 더 상환해달라, 이자빚 달라 하면 가계는 내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는 홀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의 중요도를 보면 정부랑 가계로 보면 민감도는 가계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적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크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가계 부채가 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와서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채 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 부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홀딩을 하거나 뭐 한도를 늘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게는 그게 안 되죠. 네.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그냥 순간 책임져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명이 당하고 부동산은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가계부채 100%가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한 작품마다 경제 이론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독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제 이론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의 이론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경제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이론이 있다고 이것을 내가 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용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 실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거래라는 걸 하면서 나왔던 행동을 하나의 용어로 묶고 이걸 증명을 하면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이 있고 거래가 있고 경제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나를 그렇게 적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그러다 보니까 결코 한 개 이론이 있지 않아요. 경제학은 항상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낙수 효과가 있으면 분수 효과가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있으면 롱테일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나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른 게 나옵니다. 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다 노벨상을 인정을 합니다만 앞에 나왔던 이론은 폐기가 됩니다. 예컨대 어떤 원소의 가장 작은 것은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뒤에 전자현미경이 발전돼서 쿼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작은 부분은 쿼크라고 하는 거죠. 원자는 폐기가 됩니다. 근데 경제학은 하나의 이론이 나왔어요. 증명을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30년이 지나서 이거랑 완전 다른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중에 한 개를 폐기해야 되느냐? 폐기가 안 됩니다.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을 억지로 외우려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경제학 이론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 왜냐하면 나의 경제학과 당신의 경제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보면 내가 기업에 회사를 다닌다. 내가 받는 연봉은 나의 소득이 되잖아요. 기업은 비용이 됩니다. 한쪽은 소득이고 한쪽은 비용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소득을 더 받는 게 좋겠죠. 이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은 다른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부자의 경제학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부자면 세금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누군가가 많이 내야 내 소득이 또 늘어납니다. 왜? 정부에서 받으니까. 그러면 부자의 경제학과 빈자의 경제학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다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 틀렸다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경제학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OTT 이런 걸 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상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반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야 이론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낙수 이론이 맞아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하면 아닌데요 분수 이론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상대방과 대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아야 투자의 다양한 요소들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낙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지금은 분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내가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울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책의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당위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조건 밑줄짝 경제학 용어 파레토 법칙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파레토 법칙이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럼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와, 기자님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정말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간지럽나요? 네, 나쁘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공이 공학이었거든요. 공학인데 어느 날 기자가 하고 싶었었고, 그러네요. 네. 예, 특히 기자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컨텐츠를 만들려면 항상 취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취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자였었고 공대에 있었습니다만 기자가 되고 싶어서 학교 다닐 때 한 8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기자가 됐는데 지금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면 제가 하고 싶어한 일들을 빨리 판단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책을 몇 권 냈는데 그것도 뭐냐면 저한테는 이 경제 관련된 글을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하는 게 어떤 저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일종의 저희 취미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경제에서 얘기하고 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즐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제 부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OTT로 만드는 읽는 저 경제학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즐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영화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잘하는 경제학과 접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기 싫지만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빨리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오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그 일이 힘들지 않는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쉽지는 않으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돈이고 승진이고 어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반드시 찾아라. 세상을 살면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점짜리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50점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50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면 저는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보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나 하지만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면 저는 50점짜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하면 저는 그건 또 50점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기왕이면 어쨌든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 확실한 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일단 그 일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보시라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일단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가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플러스 인생, 내가 일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과도 나타나요. 그 부분에서. 네. 네,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즐기는 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일이 생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정말 없습니다. 네. 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내 전공, 내가 전공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점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공대로 직업이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20%, 맞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생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제부 기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많은데 투자는 안 하더라도 작게는 투자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기자 입장으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 현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는 그게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투자에 따른 이제 성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일단 어쨌든 여윳돈으로 주로 저는 투자를 하는 방식이니까 약간이 또 용돈이 되어가는 부분들, 그것도 또 저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는 이제 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뭐 전업 투자자,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단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방법도 뭐 그런 어떤 가치주의에 투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테마주에 투자하기도 하고, 특히 저 정치 테마주 이런 데도 아주 빠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맞는 투자 생활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어쨌든 경제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무리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또 이해상충에 또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게, 그래서 정말 용돈 수준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또 남들이 하는 투자 따라가면서 이제 즐기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생활과 가까운 게 저한테는 일단 투자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들 투자입니다. 내 시간에도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내 돈도 투자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생활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투자의 목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할 거야 하면 뭐 전셋집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꼭 갖고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끝없이 물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일정량 이제 차면 이제 또 딱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투자의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투자의 이런 목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과욕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투자의 세계는 돈 넣고 돈 먹기죠. 그리고 어떤 분이 번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종목에서 100만 원 땄다는 얘기나 누군가는 100만 원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 게임은 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떤 분들한테 아예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적금 넣고 이게 더 훨씬 지나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렇게 투자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거 나는 투자 필요 없어. 연금 따박따박 넣고 높은 수익률이 있는 그냥 적금 상품에 넣는 분 이분들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자산 투자도 종목들이 많은데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분 이런 분들은 적금이라든가 고수익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이런 상품에 넣는 분도 투자인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주식 중에서도 아주 뭐 고위험 투자 혹은 뭐 ETF라든가 이런 것도 뭐 또 하시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저는 투자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투자는 역시 내가 투자에 매몰이 돼서 거기에 투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100%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 부분은 결코 이제 잊지 않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투자는 생활인데 우리가 이 투자의 노예가 되면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 일상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 네, 기자님 오늘 그 이제 인터뷰 다 끝났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경제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제가 저 질문지 보내드리고 가끔씩 인터뷰해도 괜찮을지.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정말 그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